5월 2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취재 편의점 시작하기에 앞서 애청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 먼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방송 가운데 저희 취재 편의점 네트워크 문제 때문에 갑자기 라이브 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 시청에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모실 손님은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 부의장 후보입니다. 여당 후보인데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오실 예정인데 지금 막 스튜디오에 도착을 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8시 32분 지나고 있어서 저희가 먼저 시작을 하고 의원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애청자분들께서 많은 분들께서 저희보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뉴욕에서 노미님께서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오늘 맨해튼은 겁나 더웠는데 내일은 더 덥다고 하네요. 그래도 퇴근 후에 에어컨 틀고 쾌적하게 취재 편의점 라방 기다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노봉남님도 안녕하세요. 출첵입니다. 대전에 시원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자님은 단독을 경향TV에서 하시고 오늘은 취재 편의점에서 단독을 원합니다 하셨는데요. 어제 밤사이에 제가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관련해서 특검팀 고위관계자 등 취재했습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기자들 코너에서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은 우선 저희가 모시기로 했던 첫 번째 손님입니다. 남인순 의원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래 저희가 모시려고 했던 것은 경선 과정에서 모시려고 했었는데 기일이 맞지 않고 막 여러 가지 이슈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저도 그때 좀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나 송구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취재 편의점의 도움 없이도 당선이 가능한 능력자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선 과정이 좀 어려우셨습니까? 경선 과정이 이제 저희가 의원들 표가 80%고 당원들 표가 20%인데요. 사실 맞아요. 당원들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습니다. 뭐 문자도 보낼 수도 없고 오로지 언론 매체밖에 없네요. 언론 매체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또 의원님들하고는 제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꾸준하게 의원님들과 소통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의원님 대상 선거가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원내대표 선거가 세상에서 제일 어렵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그래도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했는지 그래도 많은 의원님들이 저를 선택해 주셨고 당원들도 저를 훨씬 더 많이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또 축하드리겠습니다. 그 뭐 현안들이 너무 많고 지방선거도 이제 코앞이고 해서 정치권 이슈들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서 여당 부의장 후보시기 때문에 사실상 국회 부의장 당선과 다름없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22대 후반기 국회 여러 가지 의제들이 있을 텐데 또 지금 부의장 후보 가운데는 유일한 여성 후보이시기도 하고요. 이 후반기 국회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내가 국회 부의장으로서 꼭 실천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예, 뭐 제일 사실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거는 이제 국회가 뭔가 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모습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제 계속 좀 뭔가 잘 안 됐던 이유 중에는 이제 소위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를 너무 지겹게 보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게 뭐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다라고 해서 소수 정당의 이런 정치적 자유를 보호하는 제도긴 한데 그것이 상당히 사실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민생입법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필리버스터 제도를 좀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요즘에 이제 여야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하는 법안들이 있습니다. 그런 민생 법안들은 필리버스터에서 좀 예외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가 국회법 개정을 하겠다 이런 걸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이 가장 이제 시급한 의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개헌도 바로 직전에 되려고 하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헌도 이제 저희가 빠르게 개헌특위를 구성을 해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또 이제 여성 부의장이라고 하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국회 안에서의 그 소위 이제 국제의원연맹에서 항상 그 각 나라 국회들을 평가를 합니다. 거기에서 그 성인지적 평가를 하는데 대한민국 국회가 좀 성인지적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모니터링도 하고 그 결과도 발표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네. 개헌특위와 관련해서는 진짜 저희들이 할 얘기가 많은데 얼마 전에 이제 5.18 46주기를 지났습니다. 거기 또 국민의힘이 그
장동혁 대표가 또 왔다가 시민들한테 문매를 맞기도 했는데 이어서 또 스타벅스 사태가 터졌어요. 네, 네. 뭐 이건 사실상 이제 정용진 그 오너 리스크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 뉴스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그날 정말 그 당일 그 현장에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저도 이제 탱크데이가 웬 말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네. 우리가 그 5.18 때 정말 탱크로 인해서 온 네.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얼마나 큰 정말 이 상처를 입었고 정말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양민 학살이었습니다. 학살이었죠. 예. 근데 그것의 상징이라고 하는 탱크라고 하는 거를 예. 하나의 뭐 굿즈라고 해갖고 예. 정말 충격적이었고요. 저는 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를 했지만 그 사과로 끝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음. 이것이 나오게 된 어떤 그 안에서의 문화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좀 이렇게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우리가 그 어떤 5.18과 관련해서는 이런 폄훼하거나 아니면 왜곡하거나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하지 않았습니까? 5.18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 우리가 좀 명백하게 좀 따져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용진 회장 뭐 모르겠습니다만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치권에서는 사실상 정용진 회장이 늘 뭐 멸콩이라든가 그리고 보수단체 부정선거론자들에 대한 기부 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정용진 회장의 판단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뭐 구체적인 지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묵인되었던 거죠. 네. 예, 거기 그 안에서의 그것이 이렇게 묵인되어지는 어떤 문화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그 과거 했던 발언이라든가 뭐 멸콩 뭐 등등을 보면은 예. 그 안에서의 문화가 상당히 이것이 예. 굉장히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예.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런 굿즈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저는 그거보다도 더 기가 막혔던 게 책상 탁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는 그 박종철 열사 물고문을 연상케 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다시 그 시절로 전두환 신군부로 돌아가자는 건지 비상계엄 내란을 겪고 온 국민이 정말 여의도로 광화문으로 뛰쳐나와서 일상을 포기하고 그렇게 계엄을 극복하고 있는 와중인데 책상 탁 탱크데이 야 도저히 그거 어떻게 우리가 어쨌든 24년도에 그런 어떤 계엄을 겪으면서 온 국민이 트라우마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국회 앞에 군대들이 다 했던 거 그렇습니다. 받고 땡크도 받고 뭐 그날 그 다 봤죠. 10월 3일 날 예. 그 본회의장 안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의원님도. 저도 담 넘어서 들어갔죠. 그리고 월담하시고. 월담을 하고 다 들어갔는데 그런 거를 바로 2년 전에 그러니까요. 겪었는데 예. 그걸 46년 전에 있었던 예. 그 5.18을 그 당일날 예. 그런 식으로 뭐 탱크를 상징하는 그런 예. 굿즈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그 책상 턱 그건 정말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용납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미 뭐 국민들이 뭐 다 스타벅스 가지 않는다. 뭐 의원님들도 실천하시는 분들 계시고 뭐 그 쇼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하시던데 저는 이제 이런 전국민적 분노가 결국에는 스타벅스 코리아뿐만 아니라 미국에 있는 본사에서도 사과하기에 이르렀는데 본사에서도 뭐 사과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타벅스를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제일 많이 지금 제일 매출도 큰 올리고 스타벅스가 있고 동네마다 없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스타벅스 말고 대안의 커피숍은 많습니다. 예, 한국 커피숍도 좋은 커피숍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역사 왜곡을 하는 회사의 커피를 마실 이유가 없다. 우리 한국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 기업의 어떤 가치나 문화도 같이 소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납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뭐 그런 기업은 퇴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재명 대통령 다카이치 총리가 안동에서 전개 알을 드셨어요. 안동 찜닭의 어떤 고유한 버전이라고 하던데요. 어떤 장면 인상 깊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안동이라는 장소를 간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의 고향이시기도 하고 굉장히 어쨌든 의미가 그 지역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의 전통적인 문화들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대통령께서 약간 하늘색 넥타이인가 그걸 메고 나오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우리 다카이치 총리가 약간 그 블루 계열의 옷을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굉장히 이렇게 공감하는 듯한 이제 그런 넥타이를 메고 나온 것도 굉장히 좀 저는 인상 깊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어제 밤에 보니까 그 전통 그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여러분들 그 아시면 좀 올려주세요. 오늘 중앙일보 일면에 사진 기사로 실렸던데 불로 하는 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불놀이라고 아니 하나요? 지불놀이는 아니고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우리 작가님도 그런 걸 좀 써주시면 좋은데 안 써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그 준비를 한 것 같고 이게 이제 셔틀 외교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는 그렇죠. 나라현에서 그 다카이치 고향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하고 그리고 또 즉석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안을 했어요. 다음은 온천. 그러니까 일본에 또 온천이 유명하니까 그렇죠.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자주 만나다 보니까 기존에 있지 않았던 이제 새로운 한일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전망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그 공급망 위기 아니겠습니까? 이란 전쟁 때문에. 근데 이제 이번에 LNG하고 원유와 관련해서는 스왑 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나 이런 거는 한일이 어쨌든 공동으로 하는 부분을 어쨌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그 이란 전쟁 때문에 그 우리가 영향을 받는 여러 가지의 이제 위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민생이 굉장히 심각한데요. 뭐 국회 부의장 차원에서 볼 때 민생 입법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한 의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 특히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장에 가보면은 뭐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쨌든 공급망 위기 때문에 제때 이제 여러 가지 자재들이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뭐 엄청 심각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좀 챙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이제 소비가 제대로 안 돌아가는 부분도 있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또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공장이 안 돌아가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것이고 또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소비와 관련해서 이번에 뭐 에너지 지원금이라는 형태긴 했지만 어쨌든 이후에도 굉장히 이것이 금방 끝날 일은 아닙니다. 설사 중동 정쟁이 끝난다 하더라도 그 미치는 영향은 계속 후반기도 있을 거라고 저희도 다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그 민생 경제 어려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지원책들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그 중소기업들의 그런 그 실제로 공장 그 기업 가동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 그렇게 굉장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원재료들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납타 수급 문제 때문에. 수급 문제 때문에. 그래도 일정 정도 풀린 거 아닙니까? 최근에 이제 좀 가훈식 실장이 다녀와가지고 그러긴 했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는 풀리지만 계속 이제 중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런 에너지도 좀 절약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뭐 당장 에너지가 필요한 여러 부분들 있잖아요. 뭐 농장 농업하는 데서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비닐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전기도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또 뭐 휘발유가 필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들을 단기적으로는 좀 획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애청자분들이 최고십니다. 부용대 선유줄 불놀이. 부용대 선유줄 불놀이. 제가 이걸 못 외워가지고 네, 애청자 여러분들께 불편을 드려서 송구합니다. 자, 원님께서는 사실 시민사회에 오래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것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어제까지 2차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협상이라는 표현이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삼성전자 노동조합 파업 문제와 관련해서 노사 양측 그리고 이제 중노위가 함께하는 협상을 오늘로 또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차수를 변경해서 이제 3차 협상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 사후 협상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를 하면 좋은데 이제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국가 경제에 막대한 손실과 피해가 예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해법이다. 어떤 고민이 좀 있으십니까? 저도 오늘 아침에 뉴스를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쟁점이 하나 남았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그 하나 남은 쟁점에 그 접근되는 부분은 사실 이번에 어쨌든 이 반도체로 인해서 엄청난 이제 수익이 남은 건 났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배분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이것이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이게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뭐 지속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한시적으로 아마 이런 배분과 관련해서 그 마지막 남은 하나의 퍼즐이 그게 아닌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로 노사가 어떻게 보면은 좀 타협점을 찾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우리가 반도체가 이렇게 활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예상을 못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게 데이터 산업, AI 산업의 어떤 구조 전환이 되면서 이 반도체, 한국의 반도체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이 또 공급이 중단되면 안 되거든요.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사가 어쨌든 그런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반도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걸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공감대도 좀 있지 않았나. 그렇지만 또 거기에 그동안 기여해왔던 그 노동자들의 어떤 역할 이런 부분도 인정이 되면서 타협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통상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정부가 판단을 해서 이 파업을 중지시켜 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왕왕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막 경찰력을 투입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일종의 이제 제압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인데 국민주권 정부인 이재명 정부에서는 끝까지 누구 편을 들지 않는 태도가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지금 이 정도 되면 노조는 정부 탓하고 뭐 그렇죠. 기업은 경제지들을 막 동원해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노조를 이렇게 하고 이런데 지금은 노동조합이 굉장히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도 반도체와 비반도체 간에 이제 갈등이 생기고 뭐 못 해먹겠다 이제 이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노조가 고립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 또한 이제 새로운 현상인데 이 정부의 이런 그 자세라고 해야 될까요? 오랫동안 정치해 오시면서 정부의 이런 태도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사실은 우리 정부가 이것을 이렇게 과거의 방식대로 어느 기업만 편을 든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그야말로 정부가 여기에 대한 어떤 조종자 역할을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좀 힘으로 물리력으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어쨌든 최대한 조종자의 역할을 하려고 했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의 그런 이제 그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어쨌든 이제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특장점이 살아 있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서 절대로 누구 편을 들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좀 합의를 해보세요라는 방식이 시간을 조금 더 걸릴 수는 있을지라도 이제 갈등을 최소화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다라는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제 국회 부의장이 되시면 이제 조정식 의장과 함께 해야 됩니다. 두 분은 평소에 어떤 친하십니까? 제가 이제 의원회가 7층인데요. 그 조정식 의장님 방이 바로 옆방이에요. 바로 옆방이세요. 뭐 이웃집이시네요. 바로 이웃집이고요. 뭐 이동할 때 어디 뭐 본청에 간다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가끔 잘 만나서 가면서 얘기들 하기도 하고. 뭐 또 저랑은 제가 이제 최고위원 시절에 그 조정식 의장님이 같이 또 지도부를 같이 일을 해봤기 때문에 2년 동안 같이 또 일을 해봤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뭐 이번에 이제 그 의장님이 내거신 공약이랑 제가 내건 공약이랑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호흡을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리더십은 좀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우원식 의장 같은 경우하고 또 좀 다른 리더십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그 우원식 의장 시절에 그동안 사실은 국회는 국민들의 불신의 상징 아니었습니까? 그랬는데 이제 비상계엄을 이제 겪고 그리고 비상계엄을 우리가 이제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인 국회의장에 이제 오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또 다른 측면에서 22대 후반기에서도 거의에 버금가는 이제 새로운 국회를 만들어야 될 텐데 뭐 그런 차원에서 회의도 좀 하시고 그렇습니까? 지금 아직 뭐 그렇게까지 회의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상황은 아니죠. 왜냐하면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 안에서 선출되어지는 것이지.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뭐 개헌을 해야 된다라든지 또 민생 과제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같이 좀 호흡을 맞춰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야당의 국회 부의장 후보로는 이제 박덕흠 의원이 됐어요.
이 사선의 박덕흠 의원 뭐 공관위원장도 이번에 하고 그리고 당선되기 전부터 당선 케이크를 갖다 놓고 해서 소란을 빚었던 분위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 사진 자체를 뭐 민주당 측에서 제공했다 뭐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이분과는 어떻게 협치가 잘 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주호영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사회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리버스터는 열렸는데 본인이 사회를 거부하는 바람에 민주당 측의 이제 우원식 의장이나 이하경 부의장이 뭐 거의 2박 3일 의장석을 지키고 있어야 되는 이런 사태까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박덕흠 부의장님은 뭐 저랑도 지금 이제 그 국회에 그 아동 인구 환경 의원 연맹이라고 오래된 이제 국제 연대를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이제 아동 인구 환경 의원 연맹, 의원 연맹이 있는데 이제 오래된 조직입니다. 근데 여기에 제가 이제 인구분과 부회장이고 우리 박덕흠 의원이 환경분과 부회장이라서 이제 거기 회의에서도 만나기도 했고 또 의원회계 활동도 같이 그런 주제로 뭐 인구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주제로 같이 의원회계 활동이라든가 국제회의를 같이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해보고 호흡을 맞춰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어떤 정쟁이 있다 하더라도 민생만큼은 그거와 별개를 처리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민생입법은 필리버스터에서는 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같이 뜻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박덕흠 의원은 뭐 자당의 필리버스터 뭐 이런 거 할 때 사회권을 안 본다거나 뭐 그럴 분은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당부하실 것도 좀 있으세요, 박덕흠 부의장 후보에게? 아니요, 뭐 저랑은 뭐 제가 뭐 당부할 위치는 아니고요. 같이 잘 그동안 같이 일을 해왔던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어떤 그때 했던 파트너십으로 앞으로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그렇군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이 보이는 태도가 워낙 험상궂어가지고 이게 과연 협치가 가능한 거냐. 그래서 정청래 당대표를 포함해서 또 이제 조정식 의장 후보도 저희가 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을 듣기로는 결국에는 이런 방식이라면 책임 국회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다른 거 다 떠나서 이제 상임위 배분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한쪽이 다 민주당이 다 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 이런 건데 부의장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뭐 국회라고 하는 것이 각 정당이 자기들 의견을 내놓고 또 합의에 이루고 이런 것이 제일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그 동안의 어떤 전반기 국회를 보면 그게 잘 안 됐었고 그래서 어떤 합의나 조정을 하려는 노력은 하지만 그렇지만 국민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기다릴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민생이 지금 너무 급박한데 그래서 저는 그 어떤 합의라든가 이런 조정하는 부분을 좀 더 제도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생 법안은 필리버스터에서 제외한다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야가 요즘에 공동 대표 발의하는 법안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우선 심사를 해준다. 이렇게 제도화를 시키면 합의를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공동 발의하는 법안들은 세미나도 같이 열기도 할 것이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국회 안에서의 이런 좀 더 민생 관련한 법들은 제가 그걸 민생 패스트트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속 처리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들한테 희망을 드리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사실은 저 국민의힘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국회에서 100석 이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정당의 국회의원들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상식에 부합하는 이제 정치 행위를 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서 이제 그 후반기 국회를 이끌어야 하는 부의장 후보로서 많은 답답함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여쭤봤습니다. 지금 7월부터는 본격적인 그 입법 활동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는 거죠? 뭐 7월부터가 아니라 6월부터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 전반기에 저희가 법사위까지 통과된 법안 처리 못했잖아요. 왜냐하면 또 그거를 또 필리버스터 한다고 해갖고 그때 처리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조정식 그 의장 후보께서도 말씀하시기를 근데 전반기에 처리하지 못한 것은 6월 국회를 열어서라도 그건 처리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도 열어야 되고 또 7월 달에도 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댓글창에 아리아님께서 남인순 부의장님은 국민의힘 분이신가요?
의원님도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하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히로에랑님께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렇게 송파병이십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다 달아주시고 계십니다. 이 상임위 배분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세게 또 격돌하거나 갈등할 때 조정자 뭐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국회의장단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목리를 계속 부리고 할 때 좀 어떤 차원에서의 해법이 있을까요? 국민의힘을 다루는 뭔가 특별한 기준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저희 지금 의원들 내에서 하는 분위기는 네. 지난번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저희가 다 왜냐하면 계속 협상을 했는데 협상에 응하지 않아서 예. 모든 상임위를 민주당이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알기에는 국회 예. 쪽에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제가 있었고 또 반성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사실은 상임위 위원장 못한다고 하는 거는 의원으로 치자면은 사실 입법 활동이 가장 최고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기회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때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그냥 목리 부리듯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거를 그 상임위 구성을 갖고 서로 협상이 안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후반기 국회 때 항상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예 그거를 좀 국회법에 그동안 관례의회에서 했었거든요. 관례의회에서 이제 뭐 교섭단체별로 이렇게 해서 먼저 우선 배분을 하고 그 의원 숫자에 따라 하게 돼 있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그거를 법에다 저는 국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뭐 원 구성할 때마다 이것이 40일 50일 걸려고 하니까 아예 국회법을 개정을 해서 교섭단체에서 그 의원수 규모에 따라서 위원장 규모를 먼저 정하고 그리고 그 위원장을 어쨌든 제1교섭단체가 먼저 이렇게 정하는 이런 거를 아예 제도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방선거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당장 내일 모레부터는 내일이네요. 내일부터는 내일이죠. 본격적인 이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의원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파병 지역구 국회의원이신데 그 이른바 이제 소위 강남 3구 국회의원이십니다. 그 실제로 그 지금 오세훈 후보하고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어딥니까 지금 그 철근 누락 이 사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이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장 선거는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세요? 특히 이제 그 강남의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뭐 강남 3구, 뭐 강동까지 포함해서 강남 4구라는 말도 있는데요. 상당히 좀 부동산 민심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주로 이제 세금 관련한 부분입니다. 근데 국힘에서 거의 좀 있지도 않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뭐 구체적인 어떤 무슨 세금이 나오고 이런 건 아닌데 그거를 이제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이 또 기존에 상당히 좀 그쪽 그 강남 3구 유권자한테는 그게 어필해온 부분이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공시지가가 오른 데서 1주택가 경우에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겠다 이런 정책을 펼치고 있고 해서 그런 부분도 상당히 이제 어필을 이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남 3구가 좀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느 정도 민주당이 기존의 어떤 그 지지율보다는 조금 더 포인트 점수를 얻어야만이 그래야지 서울 선거를 승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강남 3구에 대한 여러 가지 당 차원에서도 지금 강남 4구 특위를 구성한다라든지 또 특히 이쪽 쪽에 재개발 재건축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 자체가 굉장히 이제 그거를 그 빠른 어떤 절차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지금 제도화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사실 오세훈 그 시장 시절에는 지적만 했지 실제로 찾고 간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걸 더 빨리 착착 하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원호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정부도 그걸 뒷받침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강남 3구에서도 상당히 민주당이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